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3년 기원상, 삼바째 마당바위, 또 삼바째에서 삼바째 마당바위까지 가는 과정도 좀 설명을 해봤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길이 신분의성의 길이고, 또 대종사님께서 삼바째 마당바위에서 산신령을 만나려고 했던 그 산신령의 정체는 제가 볼 때는 천지은이다 라는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종사 구도 중에서 이제 그 구사고행상이라고 하는 그 파트를 볼 겁니다. 교사, 원불교 교사 1036쪽 그 이 부분 같이 한번 다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종사 15세 때 부모의 명에 의하여 연내 후공의 교수 양하원과 결혼하시고 16세 되시던 정월 한세인이사 자원 처가에 가셨다가 마침 마을 사람이 고대 소설을 읽는 것을 들으시는 중 그 소설의 주인공들이 천신만고 끝에 도사를 만나 소원을 성취하는지라 대종사의 신중에 큰 변동이 생기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자 하던 산신은 5년간 한결같이 정성을 들였으나 한 번도 보이지 않으니 가히 믿을 수 없을 뿐더러 그 유무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인즉 나도 이제부터는 저 소설의 주인공같이 도사 만나는 데에 정성을 들인다면 도사는 사람이야 반드시 없지도 아니하리라 생각하시고 전날의 결심을 도사 만날 결심으로 돌리시었다. 그 후로는 길에 이상한 사람이나 거린이 있어도 그가 혹 도사나 아닌가 하여 청하여 시험해 보시며 또한 어디에 이인이나 은사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찾아가 보시고 혹은 청하여 같이 지내시며 시험해 보기도 하여 그 후 6년간 도사를 찾아 일천정성을 다 들이시었다. 네. 자, 이걸 오늘도 이 구사 고행상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대종사 이제 결혼부터 시작이 돼요. 15세 때 참 빠르죠. 옛날에 15살이면 요즘 그러면 몇 달 사이면 몇 학년이에요? 중2? 네, 중2. 8, 9, 10, 11, 12, 13, 그 다음에 14, 15, 중2. 와, 중2병 진짜 무서운데. 그러니까 중2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분명하죠? 중2 때, 대종사님께서 결혼하세요. 어떻게? 부모의 명예에 의해서. 이게 대종사님이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이 결혼해라니까 결혼하시는 거예요. 옛날 그렇습니다. 지금하고 우리가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이게 여러 설이 있는데, 어떻게 결혼하셨을까? 사람은 뭔가 인연이 그 부모님들 간에 뭐 인연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막 결혼하진 않아요.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그래서 설이 있는데, 그중 하는 설이 천정리는 어디냐면 삼산 김기천 선생님 그 사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길룡리 들어가기 전에 천정리가 있어요. 앞동네죠. 이웃 동네. 거기에 제주 양씨들이 살았어요. 일부가. 그러니까 이제 중매가 몇 파들이 서로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 아는 사람도 전하고 서로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홍곡리에 자기 그 양씨들이라고 하면 아마 제주도에서 이렇게 뭔가 해안가 관련돼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인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에 그 대종사 어머니가 결정한 거예요. 이게 엄마가 결정한 거예요. 엄마가. 그랬다고 해요. 엄마가. 아빠보다는 엄마의 결정이 더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식으로 하면 훨씬 더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비주얼이 더 훨씬 더 좋은 계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탈락. 그리고 양하운 사모님이 선택이 돼요.
지금 현재 대위원장님. 근데 양화원 사모님은 훨씬 더 기골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생활력도 좀 있어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우리하고 기준이 달라요. 지금 보는 기준하고 많이 달라요. 이런 것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한 살 많으셔요. 대종사님 대종사님보다 연상이세요. 연상이시고 그리고 양화원 사모님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유머가 뛰어났다. 네, 그 정도는 이렇게 들어보면은 말씀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시잖아요. 면례라는 것은 백수면 같은 면이고 여기는 길룡리고 저기는 홍콩리고 거리가 좀 있어요. 그 규수 양하운 결혼하시죠. 자,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구호동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봅시다. 53쪽 펴보세요. 구호동은 한자로 하면 아홉구 호랑이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입구자를 써서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는 곳. 호랑이가 많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지금 삼바째 이쪽이 호랑이가 이걸 보면 호랑이가 많았던 거라고 봐야 맞아요. 그게 호랑이가 많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호랑이가 9마리라는 건 많다는 소리잖아요. 호랑이가 많은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이 지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지명을 보면 그리고 구호동 집이 있잖아요. 대준사님께서 이제 아들 결혼하니까 이쪽으로 이사하시는 거죠. 근데 4칸 겹집. 그러면 추정컨대 방 2칸에 부엌에 부엌 하나, 광 하나, 방 2칸 이 정도가 그러면 4칸이 나올 겁니다. 그 외양간 있고 외양간 있다는 건 이제 옛날에 외양간 있으면 부자입니다. 소 키우면 부자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며느리를 들이면서 이쪽으로 이제 이사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은 이게 결혼하고 처화를 쓰죠 이제. 처화라는 있는데 15세 되던 해에 구호동 새 집으로 이사하고 그 해 이제 이사하고 나서 그 해 봄에 음력 3월 보름이라고 알고 있어요. 음력 3월 보름에 홍콩리로 조랑말 타고 장가 들었어요. 장가 든다고 그러죠. 조랑말을 타고 어떻게 길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그게 지금 난 길은 다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조랑말을 타고 홍콩리까지 갑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홍콩리를 보여줄 거예요. 이 맨날 보다 홍콩 직접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터도 이제 가볼 거예요. 그래서 규수 양하운과 음력 양하운은 언제? 음력 5월 17일 날 길룡리로 시집을 와요. 그럼 이게 3월 5월이면 대충 2달? 맞죠? 네. 2달 동안 장가 들어서 하신 거예요. 그곳에. 옛날에는 더 많이, 우리 아버지는 한 1년 있다 오시대.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다. 그리고 구호동 집터에는 대전사 당대 심은 앵두나무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맨날 앵두나무 심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언제 가시면 앵두나무 하나 심어보세요. 네. 이게 대종사님은 나중에 귀영바위 집터에서 주막을 차리시기 전까지 한 5년간 거주하신 것 같고요. 양하운 사모님은 큰딸 길성과 큰아들 길진을 이 집에서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광대 총장님 있죠? 초대 총장님.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탄생지예요. 탄생지. 고향. 진짜 고향. 그리고 그래서 대략 아마 원기 3년 그러니까 방광공사 집하시잖아요. 저축조합 한다고. 그때까지 한 13년은 이 집에서 사신 것 같아요. 양하운 사모님이. 대충. 제 계산에는 그래요. 하여간 그리고 이게 이제 그때 파르셔잖아요. 막 집에 돈 나갈 건 다 파셔요. 대종사님. 야, 이게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참 대종사님이 좋은 남편은 아니야. 아내 입장에서 이런 남편하고 살면 쉽지 않습니다. 양하운 사모님이 그렇게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점을 봐야 돼요. 우리가 대종사님만 보지 마시고요. 양하운 사모님께서 그렇게 막 타인애들에게 막 뛰어난 모습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 삶부터 이걸 쭉 감당하신 겁니다. 이게. 이런 것도 우리가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 그래갖고 뭐 말 들어보면 뭐 대사님이 뭐 팔 거 다 양환 사모님 뭐 해놓으려고 뭐 해놓은 것까지 그냥 다 팔아요. 그것은 야 이거 다 좋게 될 것이라고. 대사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대사님? 잘 달래. 요즘 말로 하면 전문 용어로 잘 꼬셔. 절대 강제로 하지 않아요, 대사님. 잘 꼬셔요, 대사님. 전문 용어예요? 꼬신다는 말이.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나도록 만들어요.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게. 나 참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자, 이런 과정입니다. 여기가 이러다가 원기 89년 2004년에 매입해서 지금은 소태산 대종사 구호동 집터라고 표석을 세웠어요. 이 표석을 세울 때 소태산 대종사라는 명호를 써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소태산 대종사 구호동 집터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이 과정을 또 한번 살펴봅시다. 54쪽 펴보세요. 소태산 대종사 11세경 그러니까 1901년에 여름에 큰 비가 내려 영촌 탄생가가 물에 잠기게 된대요. 지대가 그가 낮아요. 그러니까 지대가 높은 이웃마을 구호동으로 집을 이제 각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세 때부터 15세 때 이사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준비도 하고 해가지고 15세경에 이사해서 이곳에서 결혼하셔서 대종사님 20세 때까지 아버님 열반 때까지 거주하신 것 같아요. 지금 추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구호동 집을 본거지로 삼아서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구사고행 편력을 다니신 거예요. 편력. 어디 때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사고행의 중심지죠. 또 결혼하여 큰딸과 큰아들을 얻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집에서 큰딸도 낳고 이게 대종사님이 대각 이전에 큰딸과 그 가만히 있어봐라. 큰딸을 한번 살펴봅시다. 큰딸은 대종사님 19세 때 나요. 19살. 결혼하시고 15세 났으니까 상당 뒤에 났죠. 그리고 25세 때 장남 길진, 그 원광대 초대 총장님 있죠? 길진을 출생해요. 25세. 그러니까 대각하기 1년 전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야. 자, 그리고 부친을 여의어요. 부친 열반 장소기도 합니다. 이곳이.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이죠. 중의적이죠. 그러니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의 본가요, 이게. 이건 삶과 죽음이 다 있는 곳이에요, 이게. 이거 중요해요. 삶과 죽음이 다 있다는 것이, 이게. 대명사님은 이런 삶과 죽음이 다 있는 곳을 떠나서 법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하지만 대종사 15세 순사물에 장가들어, 그리고서 두 번째 훈장인 김하천의 지도에 따라 글 공부를 해요, 이때. 15세 때. 그래서 일치월장했다고 해요. 대종사님이 보면 한 번 또 하려고 하면은 또 금방 잘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 보니까. 벼락치기 공부를 잘하시나? 어쨌든 이게 떴대서 통감 두 번째 터서 물리를 어느 정도 튀었나 봐요. 물리를 튄다는 것은 백문이라고 한자를 쭉 써놓으면 어디서 끊어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뜻을 한자 뜻을 다 알고 그 패턴을 아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초급 영어 정도는 하신 겁니다. 괜찮은 수준의 학문적 트레이닝이 되신 겁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뭐 이런 것이 뭐 없이 이렇게 뭐 모든 공부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대종사님이 그렇죠. 뭔가 후천시대 법을 짜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그 학문적 트레이닝 어느 정도 되신 겁니다, 이게. 그리고 15세 때 홍공리 장지촌입니다, 그가. 홍공리 양화일.
사남매 중 둘째 딸 양하운 교수와 결혼하여 16세 되던 새해에 홍곡리 처가에 인사차 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전통이 있어요. 처가에 가요. 요즘도 처가에 가죠. 명절 그때 가죠. 그 비슷해요. 이게 처가 때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대 소설 속의 주인공이 도사를 만나 소원을 이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소설 속의 도사 같은 스승을 만나 모든 의심을 풀리라 작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뭘 풀으려고 해요? 의심. 또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또 도사만 생각하면 안 돼. 도사 생각하고 나가 우리 집 집사 되려고 하고 우리 집 뭐 아들들 잘 되려고 하려고 이렇게 가버리면 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갑니다. 이게 또 이게 옆으로 세요. 우리가 반드시 가다가 의심을 해결하려고. 그럼 나도 의심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아, 참, 말이 내가 또 다른 얘기 할까 하네. 수도봐야 된다. 그리고 이때 이제 서태환 대전사가 결혼 후 진섭이라는 아명 어릴 때 썼던 이름을 처화라고 바꿔요. 이게 자라고 해요. 옛날에는 이게 있어요. 자 반드시 해요. 세상에 처해서 잘 운신해라, 변화해라 라는 의미 같아요. 이게 처화, 처에서 화, 변화 또는 이렇게 잘 화해라 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 자는 부친의 친구요 멘토인 문자삼이 지어줬다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지역사회의 지식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식인. 그 처화는 스승 찾아 온갖 고행을 다 하시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5년여를 계속하지만 여기서 보통 우리가 6년여라고 해요. 6년. 그러니까 16, 17, 18, 19, 20세 아버지 열반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5년으로 봐요. 6년째는 사실은 탈입하시, 뭐 주막집하고 탈입하시하고 해서 사실은 근데 나 횟수로는 치면 여기까지가 6년이에요. 근데 실수로는 아마 5년이 아닐까라는. 그래서 제가 이게 실수로 5년이라고 한 거예요. 예. 계속하시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이때 간절한 정성이 어리어 뒷날에 스스로 세상을 책임질 구원의 큰 스승이 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의심 해결의 그 동력이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서태환 대종사 부친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여기 부친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처음에는 구사경 고행 이렇게 막 어디 편력하잖아요. 나가면 그냥 나간 줄 아세요? 아버지한테 손 벌리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래도 좀. 아버지가 참 안 해줄 수도 없고 이게 정말. 우리 자식이 그러면은 아버지 PC방 가게 돈 좀 줘요. 뭐라고? 야?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엔 이해를 못하죠. 뭐 못하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그 대종사님 하시는 것이 좀 그래도 진지하고 어떤 정말 그 정성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그 정성에 감동해서 야가 이게 장래 큰 인물이 될까라는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반대도 했다가 또 어찌 보면 대종 그 처와의 그 태도를 보고 또 마음을 또 바꾸시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하시면서 이때는 그 후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들의 원을 들어주기만. 이 원이 뭐예요? 의심, 해결. 계속 나옵니다. 무엇인지 선뜻 내줄 정도로 아들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각별했다는 겁니다. 참 이런 것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 박성삼 이분의 기질도 도라는 아주 현실적인 삶을 살지만 한편으로는 이 도를 구하는 그 마음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친도 어찌 보면 소태산의 그라고 근데 이 부친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노래를 잘한 분이 계셔요. 근데 삶이 그래서 그냥 생계를 다 해서 집안을 다 꾸려갔는데 그래도 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내가 가수가 되고 싶겠다. 근데 보니까 아들이 기질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너는 가수가 되라.
아마 그래도 이런 것이 없을 때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도 이 구도에 대한 그 기질이 계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정이에요, 추론.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닌 그 5년간 밑도 끝도 없는 도사 무리들에 대한 대접과 도사 찾기 위해서 무시로 외부 출입하는 아들의 뒷바라지로 근동에서 알아주는 가산이 무척 소모될 정도였다. 외양간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외양간. 그래서 이 대종사 부친이 임종하시는데 내가 처와의 앞날 발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철천의 한이다라고 그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세요. 자, 이런 구호동 그 본가 이 터는 결국은 부친 박성삼의 사랑이 가득한 부모은의 산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부모은의 산실이라고. 이런 걸 통해서 대종사는 부친은 아버지하고도 갈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막 하지만 그런 것이 결국은 그 부모라는 것의 그 진리성을 캐내는 것. 대종사님께서 대각의 이 텅 비고 고요한 이 자리로 딱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텅 비고 고요한 자리에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도 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운이 탁 보여야 돼. 안 보이면 대종사의 깨달으면 아주 멀었어요. 저번 시간에 물어봤죠? 그거 하시려고 그렇게 20년인간 했냐고. 내가 부모는 안 드러나잖아요. 확 안 드러나죠? 천지는 확 안 드러나죠? 동폭은 확 안 드러나죠? 법률은 확 안 드러나죠? 자력양상 확 안 드러나죠? 지자본이 확 안 드러나죠? 타자녀 교육 확 안 드러나죠? 공도자승교 확 안 드러나죠? 정신수양 확 안 드러나죠? 사리연구 확 안 드러나죠? 작업지사 확 안 드러나죠? 이 신분의성, 부신탐욕, 탐욕, 나, 우가 확 안 드러나죠? 그러면 대종사님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거리가 한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종사님께서 시사의 열반 기념문 중에 한 대목이요. 대종사님 직접 쓰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자가 산신을 만나려 할 시는 산신 만나는 데 모든 준비를 다하여 주시옵고 도인을 만나는 때는 도인 모든 준비를 다하여 주시옵고 수양할 처소를 원하시는 수양 처소를 구하는데 모든 준비를 다하사 아직 미구한 소자에 향하여 미래의 큰 희망을 가지시고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염려물망하사 모든 생각과 모든 정성과 모든 활동이 오롯이 소자에게로 집중되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결국 회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이게 뭐 이렇게 막 전 드라마적으로 막 기계적으로 되진 건 아니고 언제 반대도 하시고 다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기대를 하시고 여기 보면은 산신 도인 뭐 미래의 큰 희망을 가지시고 나오잖아요. 정성과 활동 모두 집중하셨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대각 안 하시면 정말 대종사님 정말 철천의 한이 그냥 그랬을 거예요. 대종사님 대각 안 하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호동 본가도에서는 소태산 대종사는 인간이 밟아야 할 떳떳한 길인 인도상 요법의 입지를 굳게 세웁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걸 살피기 전에 과연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하냐 하면 몇 페이지를 피냐면 58쪽 펴보세요. 제가 또 읽어볼게요. 소태산 대종사는 1905년 음력 3월 보름날 홍콩리 장지총 양씨 규수에게 장가 가셨다가 음력 5월 17일 구호동 본가로 돌아오시며 결혼 후 자를 처하라 부르게 됩니다. 제주 양씨들이 길룡리 이웃인 천정리에 살고 있어 그 일족인 홍콩리의 양씨 규수가 중매를 섰다는 설이 있다. 청년대종사 처와는 새 인사를 하려고 1906년 홍콩리 처가에 갔다가 조웅정과 박태모전이라는 고대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 이야기를 듣게 된 후 도사를 찾는 일에 주력하게 된다. 새신랑 처와는 홍콩리 유지인 대씨, 여기 보면 대씨들이 많이 살아요. 대씨, 우리 대조영 있죠? 그 대씨들의 촌락촌이에요. 과연 어디서 대종사님은
이 고대 소설 들었을까? 저도 이 이재정 교수, 박영덕 교무하고 이재정 교수 이 두 분들이 추정하는 곳이 있어요. 저도 그 마을을 다 뒤져보니까 그곳이 종갓댁이에요. 가보면은 헛간이 있는데 정말 옛날 헛간으로 잘 지은 헛간이에요. 아마 그 집일 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이라 몰래 가서 보고 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으면 보여줬을 판인데 좀 아쉽네요. 자, 이곳에서 이 대시 이 동네에서는 정기수라고 전문 이야기꾼들이 있어요. 옛날에 문맹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요. 이 정기수를 초청해서 그 정월 같은 때 마을을 위해서 이 대시 일가가 마을에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요즘은 말하면 연극이나 극장을 여는 거나 똑같아요. 마을 전체 다. 요 전통, 이 정기수라는 것, 이게 전한다 이거죠. 그 기이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 정기수 전통은 우리가 정기수 전통에 가장 충실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사복음서, 신약성경. 신약성경은 사실은 이야기를 이렇게 읊어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쫙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양피지다 이렇게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요즘 옛날 책을 갖고 다녀요. 책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을도 다니면서나 이야기를 썰을 푼 거예요. 아마 그게 교회의 가장 큰 그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전통이 동서를 막론하고 다 있었어요. 대종사님에도 나타나. 이게 사복음서의 전통이 대종사님 시대에도 나타난 겁니다. 이때 읽어졌다는 설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 원불교 교사에는 고대 소설에서 박태부전, 조웅전 등 이렇게 써졌어요. 근데 창건사에는 조웅전, 우는 뭐냐면 또우자잖아요. 박태부전 이렇게 써졌어요. 원래는 이게 박태부전보다는 박태보전이 정확한 걸 겁니다. 박태부전. 근데 사람들이 읽다 보니까 박태부전, 박태보전 발음이 잘 안 돼요. 이게 박태부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읽어봐야지. 그래서 다행히 여기 주석 불법연계 창건사 서문성 의무가 쓴 이 책에 조웅정 줄거리하고 박태부전 줄거리가 요약본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걸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네.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책만 말해갖고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대사전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웅전, 한국 고대 소설 작자와 연대 미상의 군담 소설. 그러니까 군과 관계된 소설이다. 군대 소설이라고요. 군대 소설. 자, 전쟁 소설 같은 거. 내용은 중국 송나라 문제 때 간신 이병두에게 몰려 음독 자살한 조승상의 아들 조웅은 동갑인 태자와 더불어 후위를 기약하는데 어지러워진 나라를 방랑하던 중 한 노인을 만나 보검 반드시 칼을 얻어요. 보검을 얻고 그 노인을 가르친 대로 청관도사를 찾아가고 어렵게 만난 도사에게서 성경 현전, 여기 성경 나왔죠? 여기도?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말이 원래 이쪽에 그 성인들이 하는 경전이고 특히 유교에서 성경 그래서 사서삼경 같은 게 성경이에요. 사서삼경은 성경이라고 생각 안 쳐. 성경이요. 그게 원래 원조. 그리고 기독교 성경은 원조를 베낀 거 이렇게 돼요. 이게 관례가 건다고요. 이게. 자, 육도 삼약, 천도문 등을 얻어 읽고 술법을 배우고 비호 같은 말, 또 반드시 말을 얻어. 여기 보검 얻고. 거의 우리 지금 이런 계통의 무협 소설집을 보면 다 그래요. 소설. 그래가지고 이어서 장소저라는 꼭 그 여인을 만나.
이게 패턴이야. 이게 여인을 만나 그 백년 계약을 맺어 장인의 도움으로 군대를 일으켜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위태롭게 된 태자를 구출하여 황제가 된 이병두를 물리치고 송나라죠. 송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다 하고 이게 대충 했는데 한번 이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물 한 잔 먹고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복사를 해서 다 보면 좋은데 이걸 제가 이걸 보낸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제가 읽어야지. 잘 들어보세요. 중국 송나라 문제 때 공신이자 좌승상인 조정 또는 조정인은 간신인 우승상 이두병의 참소를 입고 음독 자살했다. 천자는 조승상의 죽음을 애석히 여긴 나머지 조승상의 아들 조응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태자와 함께 있게 하고 태자는 조응을 형제처럼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병두는 천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조응을 후한이 두려워 죽이려고 했다. 자, 제가 이 조응정 줄거리를 요약하는데 이런 심정으로 듣는 거예요. 옛날에 정기수가 이 그 대시 그 종갓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대중사님도 이제 처가에 갔다가 그 이야기가 있다니까 가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몇 살? 16살. 중3. 딱 오죠? 중3. 그 지금하고 좀 다르죠. 개념이. 네. 그래서 딱 듣고 있어요. 듣는데 여기서 정기수가 실감나게 읽는데 제가 그렇게는 못 읽어요. 지금 듣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듣고 대응사님 마음에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하루는 조응이 거리에 나가서 이승상, 이병두죠. 이승상에 대해 욕을 거리에 써붙이고 돌아오는데 그날 밤 조응의 어머니가 이승상이 조응을 죽이려 한다는 몽조를 꾸미죠. 얻고 아들을 데리고 피신했다. 조정에서는 문제가 세상을 떠나고 태자가 등극했다. 이에 간신 이두병이 권세를 마음껏 부리다가 마침내 어린 황제를 외딴 섬으로 축출하고 스스로 제위에 올라 자칭 천자라 하니 만조 백관이 복종하지 않을 자가 없었다. 조응 보자는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방랑하다가 부친의 초상을 그려준 월결 대상을 만나 산사로 들어가 의탁하게 된다. 어느덧 15세가 된 조응은 모친과 대사에게 출세할 결심을 말하고 도승을 찾아가는데 낙산도사로부터 삼척 신금을 얻고 철관도사를 만나 병법과 무술을 공부했다. 조응이 하루는 모친을 만나려 가는 도중 위국공 장진사 집에 우연히 들러 장진사의 딸 장소저와 부모 몰래 백년 계약을 맺었다. 조응을 보내고 장소저는 연못 끝에 병이 들어 죽었다. 조응은 도사로부터 장소저가 병으로 죽었다는 말을 듣고 도사가 주는 선약을 가지고 가서 소저를 소생시켰다. 이에 장지사는 자기 딸과의 결혼을 승낙했다. 조응은 산사에서 공부를 마치고 도사의 분부를 받들어 변방의 오랑캐들과 역적 이두병을 경멸하고 송나라 황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섰다. 도중에 서번이 침범하였을 때 출전하였다가 전사한 황장군의 영혼으로부터 갑주와 보검을 얻었다. 이때 서번이 위국을 침공함으로 위국으로 달려가서 유황을 도와 서번을 격파하고 항복을 받았다. 조응은 유황과 이별하고 태자를 구출하기 위해 남해 절도로 갔다. 한편 강호자사가 상처하고 후시를 구하던 중 장소저가 지혜롭고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매파를 보내 청혼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강제로 취하고자 했다. 장소저가 이를 피하여 산양사에 있는 강서남으로 가서 조응의 모친과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안 조응이 남해로 가던 도중 강호자사를 베고 강서남으로 가서 모친과 장소저를 만나보고 즉시 떠났다. 태자가 있는 곳에 도달하여 마침 이두병이 사자를 보내어 태자를 죽이려는 것을 물리치고 태자를 구출했다. 서번왕이 조응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기다리고 있다가 조응이 태자,
모시고 오는 것을 보고 같이 죽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도리어 도웅에게 곤욕을 당했다. 조웅은 다시 서번왕의 항복을 받고 중국으로 와서 영웅 명장을 비합하여 이두병이 임명한 지방 관리들을 차례차례로 처치하고 위국으로 들어갔다. 조웅은 유양의 청에 의하여 유양의 장녀를 태자비로 삼고 강서남으로 가서 모친과 장소절을 만났다. 그 뒤 유양과 연합하여 수십만 대군으로 황성을 쳐서 이두병을 베고 태자를 등극시켜 송황시를 회복되니 조웅의 명성이 천하에 떨쳤다. 이게 지금 조웅전의 줄거리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 무협소설하고 정말 똑같아요. 제가 이거 처음에 읽는 순간, 나는 무협소설을 읽었어요. 전혀 마음이 안 나는데, 어찌 대종사님은 이걸 보시고 도사 만날 생각을 하셨을까? 무협소설 많이 읽어보셨죠? 어릴 때. 네. 무협소설 만화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보면 이 내용 스토리가 비슷해요. 네.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걸 보고 대종사님은 도사를 만나서 의심,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같이 막 황실을 깨고 막 뭐 전쟁에서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의심을 물어보면 혹시 알려주지 않을까. 라는 그 얘기죠. 자,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박태보전. 박태보전은요, 이것도 한국 고대 소설인데요. 조선 숙종 때 문신이었던 박태보, 이건 실질 인물입니다. 박태보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작품입니다. 작자 연대가 알려지지 않고 있고, 옛날에는 다 알려지지 않습니다. 거의. 내용은 장희빈과 사랑의 눈먼 숙종이, 이건 지금도 유명해. 이때도 유명했어. 그때도 유명했고. 이건 정말 베스트셀러야. 야, 숙종은 유명해. 내용은 장희빈과 사랑의 눈먼 숙종이 인현왕후를 내쫓을 때 이를 극렬 반대했던 박태보에게 모진 고문을 하고 귀양 보내던 중 태독으로 매맞아서 죽은 거예요. 태독으로 죽었는데 뒤늦게 숙종이 전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고 박태보를 신원시켜 이조 판서를 추종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엮은 소설입니다. 약간 이제 사실 관계 속에서 뭔가 픽션들이 들어갔겠죠. 이걸 읽어보면요, 이제 더 황당합니다. 이걸 보고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발심이 났지? 이게 참 상상이 잘 안 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정기수가 읽는다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자, 조선 숙종 때 박세당이라는 선비가 용문에 올라 좌참찬이 되었다. 그는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둘째 아들 태보가 3세 되던 해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 참참 후 아우가 아들이 없어 태보를 양자로 삼았다. 태보는 18세 이족판사 이경의 딸과 혼인하고 그 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은교에 이르렀다. 은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은교. 이때 중전 민씨는 덕행이 문왕의 후비와 같았는데 후궁 장씨는 미천한 집달로 왕의 은총이 지나쳐 교만해져서 늘 중전을 패하고자 했다. 장씨가 왕자를 낳자 숙종이 애지중지하였는데 하루는 중전이 장씨 방에 가보니 장씨는 없고 왕자가 죽어 있었다. 숙종은 중전이 왕자를 죽인 줄 알고 중전을 폐위시키려고 했다. 숙종 16년 중전의 생일날 왕이 중전 폐위 정교를 내리자 많은 신하가 그 불가함을 상소했다. 숙종이 크게 노하여 상소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니 박태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들어갔다. 박태보는 군신과 부자는 일체이니 부모의 허물이 있으면 읍간해야 마땅하고 임금이 간신과 후궁의 불측한 말을 듣고 국모를 내치려 하니 신하된 도리로 간하지 아니하면 후세 불충한 말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직간했다. 숙종이 더욱 노하여 박태보를 형틀에 올려놓고 매우 치라. 하지만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좀 더 폐위의 부당함을 간했다. 숙종은 그를 다시 매우 치게 하니 그는 불민한 백성도 본처를 박대하고 소첩을 중히 여기며 자신의 허물을 알지 못하면 패가 망신하는 일이 있는데 임금이 어찌 일국의 부모가 되어 국모를 임의로 내치려 하나이까? 라고 말했다. 숙종이 노여움을 참지 못하여 더욱 중형을 가하지만 그는 조금도 굴복하는 기색이 없이 간하며 죽여달라고 한다. 그러나 숙종은 끝내 중전을 내치고 박태보를 진도에 유배 보냈다. 박태보는 한강을 넘어 노량진에 더 가지 못하고 형독이 나서 도중에 죽었다. 숙종이 중전을 폐위하고 나서
심신이 불편하여 미복으로 궁궐 밖에 나와 동요를 들어보니 상감을 풍자하고 나무라는 사연이었다. 숙종이 하루는 후원에 들어가 보니 장씨가 궁녀들을 데리고 구슬하고 있었다. 그때 장씨는 민중전의 허수아비를 앞에 놓고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숙종은 그것을 보고 비로소 장씨의 음모를 알고 궁녀들을 문초하여 장씨의 음모를 자백받았다. 숙종은 박태보의 원사, 원한이 있어서 죽은 거, 원사를 슬퍼하고 민씨를 복인시켜 황궁하게 하였다. 한편 장씨는 폐위하여 사약을 내려 죽였다. 숙종은 또 박태보의 부친인 박세당을 입궐하게 하여 충신 아들을 두었음을 치하하고 박세당의 큰아들을 대사성으로 삼아 죽은 아우를 대신하게 했다. 이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어디서? 홍공리 대시 집이 이제 마당이 됐던 아마 마당일 거예요. 마당에 정기수가 나와서 그래 했다 죽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잘 읽었어야 되는데 대충 읽었어요. 자, 과연 이때 이 내용을 보면 조홍전과 박태봉을 분명히 이게 두 개를 다 들었나 하나만 들었나 하는데 저는 두 편을 다 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하루만이 아니라 복수 날에 들었다고 봐요. 근데 조홍전은 굉장히 외면적인 영웅담이에요. 외면, 바깥으로만. 그런데 박태보전은 내면적인 도인상이에요. 그 어려움을 참아내고 여기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대종사 처화는 처음에는 외향적 도사구에 힘을 쓰다가 차차 내면적 실력을 갖추어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인간의 내면적 위대함과 내면적 영웅 모습을 추구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 소설을 보면은 대무사님이 참 호기심도 많고 그대로 해보는 성격, 제가 실행하는 성격이 있다고 했죠. 어릴 때도 딱 들으면 이게 뭐가 있으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대무사님 아주 특징입니다. 특징.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외면적인 면과 내면적인 면을 조화롭게 쌍전하는 도사를 결국은 추구했던 겁니다. 양면을 다 하신 거예요. 이 주장이 바로 이정재 교수가 주장하는 설인데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많이 좀 받아들이는 편이고요. 자, 앞으로 가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자, 과연 구사의 사건이에요. 구사의 사건 중 이 지금 창건사에 기술된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사실은 대종사님 아버지하고 대종사님 열반 기념문에 보면 정말 구구절절하지만 아버님이 어떻게 맨날 대종사님 하던 대로만 찬성했겠습니까? 아버지로서는 이제는 좀 그거 뭐냐면 큰딸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래가 이제 앞으로 집안일도 좀 챙겨라. 맨날 이렇게 밖에 도구하러 다니신다고 가실 때 맨날 이렇게 쥐어줬을 거예요. 여비한테 쥐어줘야죠. 그 와중에 아마 이제 집안일을 해라고 이 주장도 이정재 교수의 주장이 좀 있는데 막 좌무라고 독경사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독경을 해줘요. 이런 일을 이제 근데 대무사님께 이렇게 도를 구하러 다니시고 하니까 그와 비슷한 계열에 있는 일을 아마 부친이 강요했을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의 소원만 들어주면은 소 한 마리 주겠다 하고 계약을 걸고 어떤 처사가 와요. 그래서 독경 올려. 근데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이 계약 과정을 보면 대종사가
제자가 되는 조건이기도 할 것 같아요. 느낌. 이정재 교수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아마 옥추경 같은 경전, 그 독경사들이 기본 되는 게 옥추경이에요. 옥추경. 옥추경. 읽어보라고 말 못하겠네. 근데 그 옥추경을 아마 독송도 하고 대종사님도 아마 그 독송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거 하시면 같이 하지 혼자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같이도 하고 아마 그런 과정을 밟았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안 돼. 그러니까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냐? 몇 쪽이냐면 56쪽 펴보세요. 어떤 요구를 하냐면 처사가 치성을 이걸 보고 좌무 또는 경무라고 해요. 좌무 앉아서 하는 그 독경사니까 그 다음에 경을 읽으니까 경무라고도 하고 이게 무당이지만 이렇게 계열이 좀 이런 계열인 거죠. 이게 처사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되니까 사람도 태어나지 않고 죽지도 않는 방을 원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도 태어나지 않고 죽지도 않는 방 원하니 된 사람은 뭐라 생각해요? 어찌 사람이 생사 있는 것을 피하여 구할 수 있냐예요. 무슨 공부가 아니 그런 것이 어딨냐 이거예요. 대종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별로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이 대목 거의 해석을 안 해요. 근데 저는 구사고행에서 가장 핵심은 여기라고 봐요. 이 지점. 어떤 과정을 아무리 밟았어요. 여러 가지 과정을 밟았다 해도 이 지점에 소태사는 그 관점이 딱 있는 거예요. 자, 무슨 공부가 사람의 생사가 있는 것을 피하고 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다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사람의 생사 속에 있는 거지. 이걸 안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이게 바로 사술이다. 만일 이걸 피한다면 사술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종사의 인도상 요법이 여기 딱 드러나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다른 것은 그냥 주변부 장치라고 봐요. 그냥 그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걸 봤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그러니까 구도에 당신의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구도의 길인 뭐 어떤 거예요? 인도상의 길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나중에 대각으로 해서 인생의 요도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까? 거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과정 속에서 대종사님께서 인생의 요도를 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 우리가 정전을 보면 소태산 대종사학이 있어 작업취사는 인도상 요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작업취사뿐만 아니라 수양 연구 취사 뭐 신분의성 부신탐영도 뭐 사은사유 사막화치 다 그래요. 정전에 보면은요 잘 읽어보면 인간, 인도, 인생, 사람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무심히 보지 마세요. 저는 여기에 그러니까 구사 사람으로서 마땅히 밟아야 할 길을 대종사님이 이 지점에서는 확고하게 정해진 겁니다. 구사를 이제 스승을 찾아다니고 둘려도 많이 봤겠죠. 이리 둘려보고 저리 둘려보고 하면서 이제 방향이 무엇가 옳고 그런지에 대한 또 당신이 의심이라는 의심을 냈는데 이것이 인간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 의심 해결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지점을 많이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요도를 강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구호동 봉가터는 청년대종사 처와의 구도 의지가 깃들어 있죠. 첫째. 그리고 결혼하여 큰딸과 큰아들이 출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정말 어쩌면 다시 없는 후원과 또 열반이 또 함께 있는 곳이죠. 인생의 고락이 스며 있는 터전이에요.
자, 이런 것을 떠나서 도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구호동 집도에서 이걸 봐야 돼요. 자, 이런 그 구호동이라는 곳이 이런 슬픔과 기쁨, 뭐 삶에 그 좋고 그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다 있어요. 고락이 다 있어요. 이天山이 거기서 이런 곳을 떠나서 도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점 중요한데, 자. 그래서 대종사 부친께서 심으셨다는 앵두나무가 거기에 열매를 탐스럽게 열려 있는데 어떤 열매가 열려요? 인도상요법이 열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딱 인도상요법, 인생의 요도 이런 게 열려 있어요. 이게 여기에. 그리고 청년대종사 처화는 이곳에서 구도 방향의 전환을 가져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하셔갖고 산신령이나 타령이 의존했다가 실제 인물인 도사도 타령이지만 이제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이제 보이는 걸로 이렇게 전부 다 구체화되죠. 그랬다가 인간이 이제 그래서 이게 바로 온갖 고행을 다한 고행제 중심이죠. 그러다 인간이 떳떳이 밟아야 되는 인도를 중시한 기현지가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도를 중시한 기현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게. 그러면 진정한 스승이란 게 뭐냐 이거죠. 대종사님 보실 때. 스승. 우리가 여기 구사고행이 나올 때 스승은 이게 인간의 길을 가도록 하는 거죠. 인간이 밟아야 되는 인도에서 지혜를 밝히고 복락을 장만하도록 해주는 이러한 지도자가 스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종사님 이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정전에서 보면 뭐 인간, 인도, 인생, 사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의 요도 삼강령 8.5를 그 길이 바로 대종사 가 말하는 그 공부예요. 공부. 이 사건, 어찌 사람의 생사 있는 곳을 피하여 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무엇이? 공부한다는 거, 그 자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고, 그런 지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 또 앵두나무 얘기하면 앵두나무에 뭐가 열린다고요? 인생의 요도, 인도상 요법이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된다. 이 구호동에 가면 이 지점을 읽어야 된다고 보여요. 아버지의 그 부모은의 그 사랑도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대종사는 인도상 요법의 확고함이 이제 세워진 거고, 대종사의 교법은 다 이 길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장구한 시간을 막 달려왔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